안녕하십니까, 이성훈입니다. 자, 오늘은 어디선가 한 번씩은 꼭 들어보았을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으면서 시간이 계속 흐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법적인 힘을 빌려야 됩니다. 그리고 압류 및 강제 집행 등을 하고 경매나 배당 절차를 통하여 돈을 받든 아니면 합의를 하든 어떤 식으로든 채권 회수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선 공정증서, 지급명령 결정문, 판결문 등의 집행 권한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집행 권한을 득하기 위해선 생각보다 까다로운 절차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정증서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합의하고 동의를 해야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만들 수가 있겠죠. 또한 공정증서는 금액과 변제 방법, 기한 및 이자, 지연 손해금 등을 서로 협의하고 동의해야 작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연락이 잘 되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는 채무자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채권 채무 관계에서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고 나면 공증사무실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손을 잡고 가서 공증을 받는 것은 사실상 많이 힘들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많이 신청하는 사건 중 지급명령 결정은 확정이 되기 위해선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결정문이 송달이 되고 2주 이내에 채무자의 이의 신청이 없어야 확정이 됩니다. 또한 판결문은 소송을 통하여 받게 되지만 사건에 따라 최소 몇 개월, 많게는 수년의 시간이 지나야 받게 되는 문서입니다. 자, 특히 소송같이 오래 걸리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딴 마음을 품는 경우가 정말 많죠. 그런 상황에서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거나 변경 및 은닉 등의 행위가 실제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랫동안 소송해서 판결을 겨우 받았는데 그 판결문을 가지고는 채권자의 권리를 실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함으로써 그 재산을 보전하고 변경을 금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보전 절차에는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압류는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끔 하는 조치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가처분은 금전 이외에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을 때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여 그 지위를 일시적으로 보전을 받을 수 있는 조치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무적으로 많이 하는 처분금지 가처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접근금지 가처분,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판결문 등의 집행 권한을 받기 전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가압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는 가짜 또는 임시가짜를 붙여 임시적으로 처분을 못하게끔 하는 조치입니다. 말 그대로 소송 등을 진행하고 집행 권한을 받기 전 임시적으로 채무자 재산을 처분만 못하게끔 하는 법적 절차죠. 그러다 보니 가압류는 경매 등의 절차로 환가, 즉 돈으로는 바꾸지는 못합니다. 향후 판결문 등의 집행 권한을 받고 가압류가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본압류로 이전하여 추심을 하거나 경매 절차로 환가시킬 수 있습니다. 자,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등의 집행 권한은 국가에서 또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공신력 있는 문서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압류 및 집행, 경매 등을 진행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 조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가압류는 아직 확실한 채권 채무 관계를 법원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 판결을 받기 전의 절차죠. 그리고 가압류 결정은 채무자의 의사와 동의를 구하지 않고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에 의해서 개시되고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 권한을 받을 때까지는 환가 등의 절차가 불가한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압류는 채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채권자의 신청만을 가지고 법원이 판단하여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했죠.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업과 장사를 하는 채무자들, 그리고 확실한 채무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사람들까지 무분별한 가압류로 인하여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과 재판부는 채권자가 신청한 가압류의 원인 서류, 즉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 지불각서 등을 보고 판단하여 보증보험 증권이나 현금 공탁 등의 담보 제공 명령을 합니다. 법원은 담보 제공 명령으로 채권자의 권리는 인정해주고 채무자를 보호함으로써 사건을 진행합니다. 자, 이런 현금 공탁이나 담보 제공 명령 제도가 없으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일부러 힘들게 하고 피해를 주기 위해서 무작정 가압류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법원에서 명령하는 담보 제공 명령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재산의 종류는 너무나도 다양할 것입니다.
부동산, 차량, 유체동산, 주식 및 회원권, 또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 그리고 거래처의 결제대금, 은행 예금 등의 채권, 이루 다 말할 수도 없이 너무나도 다양한 재산들이 있습니다. 채무자별로 소유한 재산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알맞은 가압류를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압류의 대상에 따라 신청하는 방법과 법원에서 나오는 담보 제공 명령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보 제공 명령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담보 제공 명령의 공탁은 일반적으로 현금 공탁과 보증보험 공탁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현금 공탁은 말 그대로 가압류를 할 때의 신청인, 즉 채권자의 본인 현금으로 법원에 공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보증보험 공탁입니다. 보증보험 공탁은 가압류 및 가처분 등 민사 신청 사건에 대해서 채권자가 보증보험 회사에 수수료를 내고 가입하면 그 사건에 대하여 보증보험 회사가 보증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자, 보증보험 공탁은 일정의 보험증권 발급 수수료만 내고 공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금전적으로 부담스럽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증보험 증권 발급 기관은 서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모든 담보 제공이 보증보험 증권으로만 공탁할 수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사건마다 그리고 법원마다 전부 판단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담보 제공 명령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신청하는 사건에 대한 관련 절차를 간단하게라도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많이 하는 가압류 사건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채무자 은행 계좌에 가압류를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우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못 받은 돈이 2천만 원이고 가압류 신청 시 청구하는 금액이 2천만 원입니다. 자, 그런 경우 법원에서는 보통 800만 원 정도의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면 청구하는 금액의 40% 정도의 금액을 공탁을 하라는 거겠죠. 지금 말씀드린 40% 정도의 담보 제공 명령도 만약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할 때 증거 자료 및 원인 서류로 제출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많은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근거와 증거가 명확하면 담보 제공 명령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채무자의 은행 계좌에 채권 가압류를 할 때는 40% 정도의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경우 현금으로 400만 원을 공탁을 하고 나머지 절반인 400만 원은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라고 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이런 이유로 가압류를 무작정 급하게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그 결과 담보 제공 등을 생각하지 못한 채권자들의 신청 사건이 각하로 연결되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신청할 때 그 부분까지도 생각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많이 하는 것은 부동산 가압류가 되겠죠. 부동산 가압류는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채무자 부동산 가압류는 예금이나 동산처럼 채무자에게 즉시 피해가 가는 부분이 아니라고 법원에서 많이 판단을 하는 편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채권자가 신청한 서류와 그 증거가 문제가 없으면 전부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하고 대처하라고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쉽고 편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부동산 가압류는 다른 사건보다 현금 동원에 대한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편리하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많이 하는 신청 사건이 유체동산 가압류입니다. 동산에는 종류가 참 많죠. 집에 있는 살림살이, 사업장 및 공장의 기계, 제품, 설비 등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채무자가 만약 공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채무자의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 이제 원청에 납품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채권자의 가압류 집행으로 인해서 물건이 반출되지 못하고 납품을 하지 못하면 너무나도 큰 피해가 있을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식자재 판매 업체나 마트 등 상하고 변질되기 쉬운 물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채권자의 가압류 집행으로 인해서 더욱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 및 결정은 법원에 따라 채권자가 청구하는 금액의 80%에 달하는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전부를 현금으로 공탁을 하라고 명령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하게 결정하고 진행하여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압류 신청 사건과 그 절차를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가처분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가처분은 금전 이외의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적으로 지위를 정하기 위해 신청을 하고 법원이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책을 쓰고 탈고를 했는데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단독 저자로 해서 무단으로 책을 출판하고 있다고 하면 즉시 그 책에 대한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또 다른 경우의 예를 조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언론이나 방송에서 개인이나 단체를 상대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방송을 하거나 심리상, 재산상의 피해와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방송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또한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과 가정 폭력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상대방을 스토킹하거나 데이트 폭력이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많죠. 그리고 배우자가 자신의 가족을 폭행하고 신변을 위협한다는 뉴스도 언론을 통하여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 법원을 통한 접근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접근 자체를 막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가처분은 단순 금전관계가 아닌 넓은 의미와 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채권 회수와 자신의 권리를 찾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지급명령이나 판결 등 집행 권한을 받기 전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진행해서 보전 처분을 하거나 내 권리를 지키는 가처분까지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재산이 있는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고 악의적으로 변제를 지연시킬 때 사전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은 가압류와 가처분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만 알아봤습니다. 본 강의는 추심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복잡한 부분들은 강의 영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마다 그리고 그 상황마다 정말 수많은 변수와 그에 따른 대응 절차가 필요한 것이 추심 업무라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그것을 진행하고 해결하는 것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으로 들어가고 그 마음을 움직여야 추심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가압류와 가처분을 잘 활용하여 자신의 돈과 권리를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